새벽 4시. 상하이 외곽의 도매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김지수는 낡은 방수천 하나만 걸친 채 비를 맞으며 시장 뒤편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늘도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을 헛디딜 뻔했다. 쓰레기 더미 앞에 도착한 지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젯밤 상인들이 버린 채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썩은 배추, 시든 파, 갈라진 당근, 그 사이에서 지수는 물을 찾고 있었다. 또 왔구만, 저 거지 같은 애. 멀리서 들려오는 상인의 목소리.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익숙한 조롱이었다. 그녀는 다만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다. 검은 흙투성이 무 한 개를 발견했다. 겉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고 군데군데 멍이 들어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달랐다. 그녀는 물을 들어 올려 코에 가져다 댔다. 흙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무의 시원한 향이 풍겼다. 아직 살아있어. 지수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2개, 3개, 4개. 지수는 계속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졌다. 비는 더 차게 내렸고 그녀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손가락은 얼어서 감각이 무뎌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커다란 무 한 개를 더 건졌을 때 지수는 비로소 일어났다.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무 8개. 오늘의 수확이었다. 엄마, 제가 해낼게요. 지수는 빗속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수의 집은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다. 낡은 공장 건물 지하의 반지하 방. 습기가 차서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이라고는 손바닥만 한 환기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이곳이 지수가 가진 전부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수는 젖은 옷을 벗어 걸어두고 낡은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바구니에서 물을 꺼내 작은 싱크대 앞에 늘어놓았다. 8개의 무. 모두 검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지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첫 번째 물을 집어들고 부드럽게 문질렀다. 흙이 씻겨 내려갔다. 검은색이 벗겨지면서 조금씩 하얀 무의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물소리와 함께 지수의 손놀림은 리듬을 탔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부드럽고 정확했다. 첫 번째 무가 깨끗해졌다. 뽀얀 피부가 형광등 아래에서 빛을 반사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렇게 예뻤구나. 2번째, 3번째. 지수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어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8개의 무가 모두 깨끗해졌을 때 지수의 손가락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싱크대 옆에서 도마를 꺼냈다. 오래되어 표면이 갈라진 나무 도마였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그리고 칼을 꺼냈다. 낡았지만 날이 서 있는 채칼이었다. 지수는 첫 번째 물을 도마 위에 올렸다. 칼을 쥐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칼날이 물을 스쳤다. 샤샥. 얇은 무 조각이 떨어져 나왔다. 지수는 계속해서 칼을 움직였다. 샤샥 샤샥 샤샥. 규칙적인 리듬이 좁은 방 안을 채웠다. 무가 얇은 조각들로 변해갔다. 마치 종이처럼 얇은 무편들이 도마 위에 쌓였다. 그리고 지수는 다시 칼을 들었다. 이번에는 그 무편들을 가늘게, 아주 가늘게 채를 썰기 시작했다. 샤샥 샤샥 샤샥. 칼질 소리는 마치 음악 같았다. 지수의 손놀림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온 동작이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도마 위에는 실처럼 가는 무채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햇빛이 창문으로 새어들어와 무채를 비췄다. 하얀 무채는 마치 은실처럼 반짝였다. 지수는 땀을 닦았다. 손목이 저릿거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이제 진짜 마법이 시작돼.
그녀는 낡은 대나무 채반을 꺼냈다. 여러 개의 채반을 늘어놓고 무채를 조심스럽게 펼쳐 올렸다. 겹치지 않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채반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반지하 방 앞의 작은 골목. 햇빛이 간신히 들어오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지수에게는 작업실이자 공장이었다. 그녀는 채반을 바닥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무채가 골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수가 손가락을 꼽으며 중얼거렸다. 무채를 완벽하게 말리려면 최소 일주일이 걸렸다. 그 사이에 비가 오면 안 됐고 습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됐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뒤집어주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 수고로움의 끝에는 보상이 있었다. 지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선반에서 유리병 하나를 꺼냈다. 병 안에는 빨갛고 윤기나는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일주일 전에 만들어둔 무말랭이였다. 병을 열자 강렬한 향이 터져나왔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리고 감칠맛이 도는 향. 고추기름과 고춧가루,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 수십 가지 양념이 무말랭이에 스며들어 만들어낸 향이었다. 지수는 젓가락으로 무말랭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빨간 양념이 묻어있는 무말랭이는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입에 넣었다. 아삭. 첫 번째 식감은 바삭함이었다. 말린 무의 결이 이 사이에서 부서졌다. 그리고 곧이어 매콤한 맛이 혀를 강타했다. 하지만 그 매운맛 뒤에는 무의 단맛이 숨어 있었다.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무 본연의 자연스러운 단맛. 그리고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엄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엄마. 김영희. 한국에서 중국으로 시집왔던 여자.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사람. 지수에게 이 비법을 가르쳐준 사람. 그리고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 가짜 소고기라고 불러. 지수야. 진짜 소고기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무는 버려지는 채소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보석이 될 수 있어. 그걸 잊지 마. 지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무말랭이를 바라보았다. 제가 증명할게요, 엄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음 날 새벽. 지수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손수레 위에는 작은 가스버너, 냄비, 그리고 무말랭이가 든 유리병들이 실려 있었다. 목적지는 CBD 지구 근처의 다리 밑.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다. 지수는 그곳에서 국수 장사를 했다. 손수레를 세우고 가스버너에 불을 붙였다. 파란 불꽃이 타올랐다.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주변은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지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준비를 했다. 그릇을 꺼내고 젓가락을 정리하고 양념을 늘어놓았다. 물이 끓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김이 피어올랐다. 지수는 면을 냄비에 넣었다. 저렴한 밀가루 면이었지만 지수는 정성스럽게 삶았다. 타이머를 보며 정확한 시간을 재고 면이 익는 정도를 눈으로 확인했다. 3분. 면이 익었다. 지수는 면을 건져내어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뜨거운 육수를 부었다. 사실 육수라고 하기엔 민망했다. 멸치와 다시마를 우린 간단한 물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재료가 모든 걸 바꿨다. 지수는 유리병을 열고 빨간 무말랭이를 집게로 집어 국수 위에 올렸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무말랭이가 뜨거운 국물과 만나자 향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매콤하고 고소한 향.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뭐야, 이 냄새? 어디서 나는 거야?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첫 손님을 기다렸다. 첫 손님은 중년의 택시 기사였다. 아가씨, 여기 뭐 파는 거야? 남자는 손수레 앞에 멈춰 서서 냄비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밤새 운전을 한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무말랭이 국수요. 10위안이에요. 지수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10위안? 이 동네에서? 그것도 국수가? 남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CBD 근처에서 10위안짜리 식사라니. 보통 이 근처 식당들은 최소 50위안은 받았다. 한번 드셔보세요. 맛없으면 돈 안 받을게요. 지수의 말에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먹어볼까? 어차피 배고프기도 하고. 아삭.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맛이야 똑같아. 소년은 울면서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면을 후루룩 들이켰고 무말랭이를 씹었고 국물을 마셨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3개월 만에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릇이 텅 비었다. 소녀는 그릇을 내려놓고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소년이 지수를 올려다보았다. 지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천만에요. 또 오세요. 아버지가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갑을 꺼내 수표를 꺼냈다. 이게 얼마든 부족하겠지만 안 돼요. 지수가 손을 내저었다. 10위안이에요. 다른 손님들과 똑같아요. 하지만 음식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아드님이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10위안을 꺼내 건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소년의 손을 잡고 차로 돌아갔다. 차가 출발하기 전 소년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다. 아주머니, 내일도 올게요. 지수는 손을 흔들어 답했다. 차가 사라지고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봤죠? 엄마의 맛이 한 아이를 살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오후, 지수는 장사를 마치고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야, 거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깔끔한 양복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당신이 여기서 국수 파는 거야? 남자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지수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나 이 쇼핑몰 관리하는 방 매니저야. 여기 우리 관할 구역인 거 알아? 방 매니저라는 남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공공도로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공공도로? 하. 방 매니저가 비웃었다. 공공도로든 뭐든 여기는 우리 쇼핑몰 앞이야. 이미지 관리 때문에 노점상은 허가 안 해줘. 당장 꺼져. 하지만은 무슨. 내일부터 여기 나타나지 마. 또 보이면 경찰 불러서 다 압수할 거야. 방 매니저는 지수의 손수레를 발로 툭 찼다. 냄비가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다. 그리고 이런 거지 같은 장사는 다른 데 가서 해. 우리 고객들 수준에 안 맞아.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여기서 대들었다간 정말로 쫓겨날 것이 뻔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수레를 끌고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방 매니저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거지 주제에 CBD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웃기지도 않아.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걸었다. 손수레의 바퀴 소리만이 적막한 거리에 울렸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고 축축한 반지하 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내일부터 어디로 가야 하지?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CBD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 있을까?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새벽 4시. 지수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다. 오늘도 물을 구하러 가야 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녀는 낡은 옷을 걸치고 시장으로 향했다. 어둠 속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다. 한편 같은 시각. 상하이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 꼭대기층. 왕씨 그룹 본사 회장실.
70대의 노인이 거대한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왕건국 회장. 중국 최대 식품그룹의 총수이자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권력자의 위엄이 아니라 한 남자의 슬픔만이 가득했다. 영희야.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3년 전을 떠올렸다. 아내 김영희. 한국에서 온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건 40년 전이었다. 그때 왕건국은 아직 젊은 사업가였고 김영희는 상하이의 한 한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거래처와의 중요한 식사 자리. 왕건국은 그 한식당을 찾았다. 그리고 김영희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었다. 그 맛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김치찌개였지만 그 안에는 정성과 따뜻함이 있었다. 왕건국은 다음 날도 그 식당을 찾았다. 영희의 음식을 먹기 위해.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의 음식에는 마법이 있어요. 영희는 수줍게 웃었다. 마법이 아니에요. 그냥 정성이죠.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다. 신분의 차이, 국적의 차이, 모든 것을 넘어서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결혼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왕씨 가문의 적들이 나타났다. 영희와 아이를 노렸다. 왕건국은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숨겼다. 비밀리에 다른 도시로 보냈다. 잠깐이야, 영희. 일이 정리되면 바로 데려올게. 그가 약속했다. 하지만 그 잠깐은 영원히 되었다. 1년 후 소식이 끊겼다. 왕건국은 미친 듯이 찾았다. 중국 전역을 뒤졌다. 하지만 아내와 딸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3년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화재 사고. 신원 미상의 여성과 소녀. 왕건국은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영희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날 이후 왕건국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무엇을 먹어도 영희의 맛이 아니었다. 세계 최고의 셰프를 불러도 미슐랭 3성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도 소용없었다. 영희의 맛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회장님. 문이 열리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도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오하오 도련님이 밥을 드셨다고 합니다. 왕건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하오하오 도련님이 음식을 드셨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요. 왕건국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 네, 도련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꼭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음식의 맛이 마님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왕건국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영희와 똑같다고? 네. 어디서 먹었지? 어떤 식당이야? 식당이 아니라 노점이라고 합니다. CBD 근처 다리 밑에서 국수를 파는 노점상이라고요. 왕건국은 즉시 일어났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하지만 회장님 아직 새벽.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왕건국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황급히 나갔다. 왕건국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영애 정말 당신인가? 당신이 돌아온 건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새벽 6시. 지수는 시장에서 돌아와 다시 다리 밑으로 향했다. 방 매니저가 뭐라고 하든 오늘 하루만이라도 장사를 해야 했다. 적어도 어제 온 그 소년을 위해서라도. 손수레를 세우고 준비를 시작했다. 물을 끓이고 그릇을 정리하고 무말랭이 병을 꺼냈다. 그때였다. 시커먼 고급 세단 3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지수는 순간 긴장했다. 혹시 방 매니저가 정말로 경찰을 부른 건가?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흰 머리의 노인 1명. 왕건국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은 사람처럼. 당신이 여기서 국수를 파는 사람인가요? 왕건국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어제 우리 손자가 하우하우가 여기서 국수를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왕건국이 말했다. 아, 그 아이요? 네, 맞아요. 귀여운 아이였어요. 그 국수를 저도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왕건국의 눈빛은 간절했다. 지수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이 노인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상실, 그리움, 슬픔. 물론이죠. 앉으세요. 지수는 평소처럼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떨렸다. 이 노인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무말랭이를 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왕건국 앞에 놓았다. 왕건국은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향, 그 색깔, 그 모양. 30년 전 영희가 만들어주던 바로 그것이었다. 왕건국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무말랭이를 집었다. 입으로 가져갔다. 아삭. 그 순간 왕건국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영희야, 영희. 그는 울먹이며 무말랭이를 씹었다. 그리고 또 집어먹었다. 면을 들이켰고 국물을 마셨다. 그릇을 비우고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70평생을 살아온 노인이 중국 재계를 주름잡는 거물이 지금 한 그릇의 국수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주변의 비서들과 경호원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지수는 조용히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참 후 왕건국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당신 이 음식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제 엄마한테요. 당신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김영희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왕건국의 눈이 더 커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지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 이름은요? 김지수요. 지수라고? 왕건국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22이요. 왕건국은 뒤로 휘청거렸다. 옆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그를 붙잡았다. 회장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왕건국이 외쳤다. 22 영희가 데려갔을 때 딸의 나이에서 30년을 더하면 지수, 우리 딸 이름이 지수였어. 지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당신은 내 딸입니다. 왕건국의 딸. 김영희의 딸. 왕건국이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나의 아내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새벽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빠? 이 노인이 자신의 아빠라고.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엄마는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숨긴 겁니다. 나도 당신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힘이 부족했어요. 왕건국은 무릎을 꿇었다. 70 노인이 재벌 총수가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아빠가 미안해요. 찾아내지 못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3년 동안 혼자 버텨왔던 시간들.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추위에 떨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났다. 지수야,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너를 찾아줄 거야. 그때까지 잘 버텨. 아빠.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제 아빠세요? 왕건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왕건국과 김영혜,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지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엄마, 이게 엄마예요. 당신을 찾았어요, 지수. 아빠가 드디어 당신을 찾았어요. 왕건국이 일어나 지수를 껴안았다. 지수도 그를 껴안았다. 새벽 하늘 아래 부녀가 30년 만에 재회했다.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다.
부녀의 감격스러운 재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 매니저였다. 그는 경비원 2명을 데리고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어제 경고했잖아.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박 매니저는 지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하지만 왕건국과 그의 수행원들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누구십니까? 박 매니저가 왕건국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왕건국이요. 왕건국이 차분하게 말했다. 박 매니저는 그 이름을 듣고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왕건국? 설마 왕씨 그룹에? 그렇소. 박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렸다. 왕씨 그룹. 이 쇼핑몰의 실소유주였다. 아니,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절반을 소유한 그룹이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이런 곳에. 이 사람이 내 딸이요. 왕건국이 지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박 매니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딸이라고요? 그렇소. 그런데 당신이 어제 내 딸을 여기서 쫓아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요? 왕건국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 매니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의 따님인 줄 몰랐다고? 왕건국이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군요. 가난해 보이면 함부로 대하고 부자처럼 보이면 비굴하게 구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쇼핑몰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이미지 관리? 왕건국이 비웃었다. 노점상 하나가 쇼핑몰 이미지에 무슨 영향을 준다고? 아니면 당신이 내 딸의 국수가 쇼핑몰 안 고급 식당들보다 맛있어서 시기한 거요? 박 매니저는 말문이 막혔다. 왕건국은 비서를 돌아보았다. 당장 인사부에 연락해. 이 사람을 해고하시오. 네, 회장님. 안 됩니다. 회장님. 박 매니저가 무릎을 꿇었다. 저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왕건국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내 딸을 대할 때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다고 생각했소? 그녀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고 생각했소? 박 매니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소. 당신은 해고요. 왕건국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지수에게로 돌아섰다. 지수, 집으로 가자. 이제 더 이상 이런 곳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뭐라고? 왕건국이 놀라서 물었다. 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아빠, 저는 엄마의 맛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지수의 눈빛은 확고했다. 저는 가난한 게 부끄럽지 않아요. 버려진 물을 주워서 만드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들을 소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왕건국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아내 영희의 모습을 보았다. 영희도 그랬다. 자존심이 강하고 신념이 있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 왕건국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노점을 제대로 된 가게로 만들자. 작아도 좋으니 깨끗하고 따뜻한 곳으로.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의 맛을 전할 수 있도록.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그래도 돼요? 물론이지.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지수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왕건국도 딸을 꽉 안았다. 박 매니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일주일 후, 다리 및 노점이 있던 자리에 작지만 아담한 가게가 생겼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희의 맛 마이너스 무말랭이 국수. 개업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 어제까지 노점에서 먹던 손님들, 소문을 듣고 온 새로운 손님들, 그리고 왕씨 그룹의 임원들까지.
지수는 깨끗한 주방에서 국수를 만들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환경에서. 첫 번째 손님은 하우하우였다. 지수 이모. 하우하우가 뛰어와 지수를 껴안았다. 그는 이제 3kg이나 쪘다. 뺨에 혈색이 돌고 눈에 생기가 넘쳤다. 하우하우 왔구나. 이모가 특별히 맛있게 만들어줄게. 지수는 하우하우를 위해 국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무말랭이를 듬뿍 올렸다. 하우하우는 국수를 먹으며 행복하게 웃었다. 할머니 맛이야. 할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아. 왕건국은 손자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영희야, 우리 딸이 내 뜻을 이어가고 있어. 그리고 우리 손자도 건강해졌어. 내가 보고 싶지만 내가 남긴 것들이 우리 곁에 있어. 가게는 금방 유명해졌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던 사람들이 맛에 반해 단골이 되었다. SNS에 사진이 올라갔고 맛집 블로거들이 리뷰를 썼다. 쓰레기 무로 만든 기적의 국수. 재벌 총수도 울린 그 맛. 가난과 사랑의 역설.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은 진실했다. 사람들은 지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음식에 빠져들었다. 한 달 후, 지수는 두 번째 직원을 고용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직원은 박 매니저였다. 정말 저를 고용하시는 겁니까? 박 매니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박 매니저님도 일이 필요하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가씨에게 한 짓을. 다 지나간 일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박 매니저님도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지수가 미소를 지었다. 박 매니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박 매니저는 그 어떤 직원보다 열심히 일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을 응대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지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부끄럽습니다.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 달이 지났다. 영희의 맛은 이제 상하이에서 가장 핫한 맛집이 되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을 수 없었고 대기 시간은 2시간을 넘었다. 하지만 지수는 가게를 확장하지 않았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직접 물을 고르고 직접 손질하고 직접 양념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지수는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은 끝났어. 문을 열다 말고 지수는 멈췄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다. 저는 정민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요? 지수가 눈을 크게 떴다. 네. 사실 저는 김영애 씨의 조카예요. 당신의 사촌 언니죠.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사촌 언니? 엄마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들어오세요. 지수는 여자를 안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당신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어요. 정민아가 말을 시작했다. 김영희의 딸이 무말랭이 국수로 유명해졌다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 엄마를 아셨어요? 네. 이모는 한국에서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특히 장아찌와 발효 음식에 일가견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으로 떠나셨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정민아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다. 이모는 제게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 가르침 덕분에 저도 지금 한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지수는 엄마에 대해 더 알게 되어 신기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의 무말랭이 비법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이모가 가르쳐 주셨나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말해도 될 것 같았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노트를 남기셨어요. 거기에 모든 레시피가 적혀 있었죠.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는 해지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이게 엄마의 레시피 노트예요. 정민아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김영희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레시피들이 나타났다. 무말랭이, 깍두기, 김치, 된장, 고추장. 이모의 글씨네요. 정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기 봐요. 정민아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다. 무말랭이 레시피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레시피는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의 할머니에게 배운 것. 300년을 이어온 우리 가문의 보물. 지수야, 잘 지켜줘. 300년. 지수가 중얼거렸다. 맞아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비법을 전해왔어요. 물을 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었죠. 정민아가 설명했다. 옛날에는 무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물을 마치 보석처럼 다뤘어요. 정성을 다해 씻고 완벽하게 말리고 최고의 양념으로 버무렸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무말랭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구나. 지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이모는 당신에게 단순한 레시피만 남긴 게 아니에요. 정민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삭.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맛이야 똑같아. 소년은 울면서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면을 후루룩 들이켰고 무말랭이를 씹었고 국물을 마셨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3개월 만에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릇이 텅 비었다. 소년은 그릇을 내려놓고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소년이 지수를 올려다보았다. 지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천만에요. 또 오세요. 아버지가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갑을 꺼내 수표를 꺼냈다. 이게 얼마든 부족하겠지만 안 돼요. 지수가 손을 내저었다. 10위안이에요. 다른 손님들과 똑같아요. 하지만 음식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아드님이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10위안을 꺼내 건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소년의 손을 잡고 차로 돌아갔다. 차가 출발하기 전 소년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다. 아주머니, 내일도 올게요. 지수는 손을 흔들어 답했다. 차가 사라지고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봤죠? 엄마의 맛이 한 아이를 살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오후, 지수는 장사를 마치고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야, 거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깔끔한 양복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당신이 여기서 국수 파는 거야? 남자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지수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나 이 쇼핑몰 관리하는 방 매니저야. 여기 우리 관할 구역인 거 알아? 방 매니저라는 남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공공도로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공공도로? 하. 방 매니저가 비웃었다. 공공도로든 뭐든 여기는 우리 쇼핑몰 앞이야. 이미지 관리 때문에 노점상은 허가 안 해줘. 당장 꺼져. 하지만은 무슨. 내일부터 여기 나타나지 마. 또 보이면 경찰 불러서 다 압수할 거야. 방 매니저는 지수의 손수레를 발로 툭 찼다. 냄비가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다. 그리고 이런 거지 같은 장사는 다른 데 가서 해. 우리 고객들 수준에 안 맞아.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여기서 대들었다간 정말로 쫓겨날 것이 뻔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수레를 끌고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박 매니저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거지 주제에 CBD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웃기지도 않아.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걸었다. 손수레의 바퀴 소리만이 적막한 거리에 울렸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고 축축한 반지하 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내일부터 어디로 가야 하지?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CBD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 있을까?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새벽 4시. 지수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다. 오늘도 물을 구하러 가야 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녀는 낡은 옷을 걸치고 시장으로 향했다. 어둠 속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다. 한편 같은 시각. 상하이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 꼭대기층. 왕씨 그룹 본사 회장실. 70대의 노인이 거대한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왕건국 회장. 중국 최대 식품 그룹의 총수이자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권력자의 위엄이 아니라 한 남자의 슬픔만이 가득했다. 영희야.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3년 전을 떠올렸다. 아내 김영희. 한국에서 온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건 40년 전이었다. 그때 왕건국은 아직 젊은 사업가였고 김영희는 상하이의 한 한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거래처와의 중요한 식사 자리. 왕건국은 그 한식당을 찾았다. 그리고 김영희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었다. 그 맛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김치찌개였지만 그 안에는 정성과 따뜻함이 있었다. 왕건국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식당을 찾았다. 영희의 음식을 먹기 위해.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의 음식에는 마법이 있어요. 영희는 수줍게 웃었다. 마법이 아니에요. 그냥 정성이죠.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다. 신분의 차이, 국적의 차이, 모든 것을 넘어서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결혼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왕씨 가문의 적들이 나타났다. 영희와 아이를 노렸다. 왕건국은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숨겼다. 비밀리에 다른 도시로 보냈다. 잠깐이야, 영희. 일이 정리되면 바로 데려올게. 그가 약속했다. 하지만 그 잠깐은 영원히 되었다. 1년 후 소식이 끊겼다. 왕건국은 미친 듯이 찾았다. 중국 전역을 뒤졌다. 하지만 아내와 딸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3년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화재 사고. 신원 미상의 여성과 소녀. 왕건국은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영희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날 이후 왕건국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무엇을 먹어도 영희의 맛이 아니었다. 세계 최고의 셰프를 불러도 미슐랭 3성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도 소용없었다. 영희의 맛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회장님. 문이 열리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도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오하오 도련님이 밥을 드셨다고 합니다. 왕건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하오하오 도련님이 음식을 드셨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요. 왕건국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 네, 도련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꼭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음식의 맛이 마님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왕건국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영희와 똑같다고? 네. 어디서 먹었지? 어떤 식당이야? 식당이 아니라 노점이라고 합니다. CBD 근처 다리 밑에서 국수를 파는 노점상이라고요. 왕건국은 즉시 일어났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하지만 회장님 아직 새벽.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왕건국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황급히 나갔다. 왕건국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영애, 정말 당신인가? 당신이 돌아온 건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새벽 6시. 지수는 시장에서 돌아와 다시 다리 밑으로 향했다. 방 매니저가 뭐라고 하든 오늘 하루만이라도 장사를 해야 했다. 적어도 어제 온 그 소년을 위해서라도. 손수레를 세우고 준비를 시작했다. 물을 끓이고 그릇을 정리하고 무말랭이 병을 꺼냈다. 그때였다. 시커먼 고급 세단 3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지수는 순간 긴장했다. 혹시 방 매니저가 정말로 경찰을 부른 건가?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흰 머리의 노인 1명. 왕건국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은 사람처럼. 당신이 여기서 국수를 파는 사람인가요? 왕건국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어제 우리 손자가 하우하우가 여기서 국수를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왕건국이 말했다. 아, 그 아이요? 네, 맞아요. 귀여운 아이였어요. 그 국수를 저도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왕건국의 눈빛은 간절했다. 지수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이 노인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상실, 그리움, 슬픔. 물론이죠. 앉으세요. 지수는 평소처럼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떨렸다. 이 노인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무말랭이를 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왕건국 앞에 놓았다. 왕건국은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향, 그 색깔, 그 모양. 30년 전 영희가 만들어주던 바로 그것이었다. 왕건국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무말랭이를 집었다. 입으로 가져갔다. 아삭. 그 순간 왕건국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영희야, 영희. 그는 울먹이며 무말랭이를 씹었다. 그리고 또 집어먹었다. 면을 들이켰고 국물을 마셨다. 그릇을 비우고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70평생을 살아온 노인이 중국 재계를 주름잡는 거물이 지금 한 그릇의 국수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주변의 비서들과 경호원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지수는 조용히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참 후 왕건국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당신 이 음식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제 엄마한테요. 당신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김영희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왕건국의 눈이 더 커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지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 이름은요? 김지수요. 지수라고? 왕건국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22이요. 왕건국은 뒤로 휘청거렸다. 옆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그를 붙잡았다. 회장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왕건국이 외쳤다. 22 영희가 데려갔을 때 딸의 나이에서 30년을 더하면 지수, 우리 딸 이름이 지수였어. 지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당신은 내 딸입니다. 왕건국의 딸. 김영희의 딸. 왕건국이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나의 아내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새벽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빠? 이 노인이 자신의 아빠라고.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엄마는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숨긴 겁니다. 나도 당신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힘이 부족했어요. 왕건국은 무릎을 꿇었다. 70 노인이 재벌 총수가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아빠가 미안해요.
찾아내지 못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3년 동안 혼자 버텨왔던 시간들.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추위에 떨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났다. 지수야,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너를 찾아줄 거야. 그때까지 잘 버텨. 아빠.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제 아빠세요? 왕건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왕건국과 김영희,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지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엄마, 이게 엄마예요. 당신을 찾았어요, 지수. 아빠가 드디어 당신을 찾았어요. 왕건국이 일어나 지수를 껴안았다. 지수도 그를 껴안았다. 새벽 하늘 아래 부녀가 30년 만에 재회했다.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다. 부녀의 감격스러운 재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 매니저였다. 그는 경비원 2명을 데리고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어제 경고했잖아.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박 매니저는 지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하지만 왕건국과 그의 수행원들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누구십니까? 박 매니저가 왕건국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왕건국이요. 왕건국이 차분하게 말했다. 박 매니저는 그 이름을 듣고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왕건국? 설마 왕씨 그룹에? 그렇소. 박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렸다. 왕씨 그룹. 이 쇼핑몰의 실소유주였다. 아니,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절반을 소유한 그룹이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이런 곳에? 이 사람이 내 딸이요. 왕건국이 지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박 매니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딸이라고요? 그렇소. 그런데 당신이 어제 내 딸을 여기서 쫓아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요? 왕건국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 매니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의 따님인 줄 몰랐다고? 왕건국이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군요. 가난해 보이면 함부로 대하고 부자처럼 보이면 비굴하게 구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쇼핑몰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이미지 관리? 왕건국이 비웃었다. 노점상 하나가 쇼핑몰 이미지에 무슨 영향을 준다고? 아니면 당신이 내 딸의 국수가 쇼핑몰 안 고급 식당들보다 맛있어서 시기한 거요? 박 매니저는 말문이 막혔다. 왕건국은 비서를 돌아보았다. 당장 인사부에 연락해. 이 사람을 해고하시오. 네, 회장님. 안 됩니다. 회장님. 박 매니저가 무릎을 꿇었다. 저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왕건국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내 딸을 대할 때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다고 생각했소? 그녀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고 생각했소? 박 매니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소. 당신은 해고요. 왕건국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지수에게로 돌아섰다. 지수, 집으로 가자. 이제 더 이상 이런 곳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뭐라고? 왕건국이 놀라서 물었다. 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아빠, 저는 엄마의 맛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지수의 눈빛은 확고했다. 저는 가난한 게 부끄럽지 않아요. 버려진 물을 주워서 만드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들을 소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왕건국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아내 영희의 모습을 보았다. 영희도 그랬다.
자존심이 강하고 신념이 있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 왕건국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노점을 제대로 된 가게로 만들자. 작아도 좋으니 깨끗하고 따뜻한 곳으로.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의 맛을 전할 수 있도록.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그래도 돼요? 물론이지.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지수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왕건국도 딸을 꽉 안았다. 박 매니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일주일 후, 다리 및 노점이 있던 자리에 작지만 아담한 가게가 생겼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희의 맛 마이너스 무말랭이 국수. 개업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 어제까지 노점에서 먹던 손님들, 소문을 듣고 온 새로운 손님들, 그리고 왕씨 그룹의 임원들까지. 지수는 깨끗한 주방에서 국수를 만들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환경에서. 첫 번째 손님은 하우하우였다. 지수 이모. 하우하우가 뛰어와 지수를 껴안았다. 그는 이제 3kg이나 쪘다. 뺨에 혈색이 돌고 눈에 생기가 넘쳤다. 하우하우 왔구나. 이모가 특별히 맛있게 만들어줄게. 지수는 하우하우를 위해 국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무말랭이를 듬뿍 올렸다. 하우하우는 국수를 먹으며 행복하게 웃었다. 할머니 맛이야. 할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아. 왕건국은 손자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영희야, 우리 딸이 내 뜻을 이어가고 있어. 그리고 우리 손자도 건강해졌어. 내가 보고 싶지만 내가 남긴 것들이 우리 곁에 있어. 가게는 금방 유명해졌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던 사람들이 맛에 반해 단골이 되었다. SNS에 사진이 올라갔고 맛집 블로거들이 리뷰를 썼다. 쓰레기 무로 만든 기적의 국수. 재벌 총수도 울린 그 맛. 가난과 사랑의 역설.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은 진실했다. 사람들은 지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음식에 빠져들었다. 한 달 후, 지수는 두 번째 직원을 고용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직원은 박 매니저였다. 정말 저를 고용하시는 겁니까? 박 매니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박 매니저님도 일이 필요하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가씨에게 한 짓을. 다 지나간 일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박 매니저님도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지수가 미소를 지었다. 박 매니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박 매니저는 그 어떤 직원보다 열심히 일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을 응대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지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부끄럽습니다.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 달이 지났다. 영희의 맛은 이제 상하이에서 가장 핫한 맛집이 되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을 수 없었고 대기 시간은 2시간을 넘었다. 하지만 지수는 가게를 확장하지 않았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직접 물을 고르고 직접 손질하고 직접 양념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지수는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은 끝났어. 문을 열다 말고 지수는 멈췄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다. 저는 정민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요? 지수가 눈을 크게 떴다. 네. 사실 저는 김영애 씨의 조카예요. 당신의 사촌 언니죠.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사촌 언니? 엄마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들어오세요. 지수는 여자를 안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당신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어요. 정민아가 말을 시작했다. 김영희의 딸이 무말랭이 국수로 유명해졌다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 엄마를 아셨어요? 네. 이모는 한국에서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특히 장아찌와 발효 음식에 일가견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으로 떠나셨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정민아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다. 이모는 제게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 가르침 덕분에 저도 지금 한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지수는 엄마에 대해 더 알게 되어 신기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의 무말랭이 비법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이모가 가르쳐 주셨나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말해도 될 것 같았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노트를 남기셨어요. 거기에 모든 레시피가 적혀 있었죠.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는 해지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이게 엄마의 레시피 노트예요. 정민아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김영희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레시피들이 나타났다. 무말랭이, 깍두기, 김치, 된장, 고추장. 이모의 글씨네요. 정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기 봐요. 정민아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다. 무말랭이 레시피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레시피는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의 할머니에게 배운 것. 300년을 이어온 우리 가문의 보물. 지수야, 잘 지켜줘. 300년. 지수가 중얼거렸다. 맞아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비법을 전해왔어요. 물을 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었죠. 정민아가 설명했다. 옛날에는 무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물을 마치 보석처럼 다뤘어요. 정성을 다해 씻고 완벽하게 말리고 최고의 양념으로 버무렸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무말랭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구나. 지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이모는 당신에게 단순한 레시피만 남긴 게 아니에요. 정민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문의 역사와 정신을 남긴 거예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 가문의 정신이에요. 지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고마워요. 이걸 말해줘서. 천만에요.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이요? 한국에 와서 우리 식당에서 한 달만 일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손님들에게도 이모의 맛을 전해주고 싶어요.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엄마의 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라면 기꺼이 하겠어요. 한 달 후, 지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2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밟는 한국 땅이었다. 어머니의 나라. 지수는 공항 밖으로 나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엄마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지수야. 정민아가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다. 지수는 가방을 끌고 다가갔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왔어. 피곤하지? 일단 식당으로 가자.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다.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이 도시는 상하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여기야. 차가 멈춘 곳은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골목이었다. 영희의 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아담한 한옥식당이 보였다. 영희의 집? 응. 이모를 기리기 위해 지은 이름이야. 이모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하던 식당 이름이기도 해. 지수의 가슴이 뭉클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한옥 특유의 따뜻한 느낌이 감돌았다. 나무 테이블, 전통 그릇,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 저게 뭐예요? 지수가 벽에 흑백 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주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모야. 25살 때 사진이지. 지수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엄마의 젊은 시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엄마. 그녀의 눈빛은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여기서 일하셨구나. 그래. 이모는 이 식당에서 5년 동안 일했어. 손님들이 줄을 섰을 정도로 유명했지. 특히 이모의 무말랭이는 전설이었어. 다음 날부터 지수는 영희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 5시. 지수는 정민아와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과 가락시장을 찾았다. 한국에서는 물을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지수가 신기한 듯 물었다. 시장의 무들은 모두 깨끗하고 싱싱했다. 여기선 무가 귀한 식재료거든.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못난이 물을 써. 이쪽으로 와봐. 정민아는 지수를 시장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크기가 불규칙하고 모양이 이상한 무들이 싸게 팔리고 있었다. 이런 무들은 대형마트에 못 가. 하지만 맛은 똑같아. 아니,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지. 맞아요.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수는 물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골랐다. 상하이에서처럼 정성스럽게. 식당으로 돌아와 물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깨끗이 씻고 얇게 썰고 햇볕에 말리고. 역시 이모의 방식 그대로네. 정민아가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칼질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어. 이게 바로 우리 가문의 방식이야.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영희의 집에 김영희의 딸이 왔대. 중국에서 온 그 유명한 국수집 주인이래. 진짜 이모의 맛을 재현할 수 있을까?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지수의 무말랭이를 맛본 후에는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다. 세상에 이게 정말. 30년 전 영희 씨의 맛이 이랬어요. 정확히 이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다. 어머, 김할머니. 정민아가 놀라며 할머니를 맞았다. 오랜만이구나, 미나야. 소문 듣고 왔단다. 영희의 딸이 왔다며? 네, 여기 있어요. 지수야, 인사드려. 김할머니는 엄마의 요리 스승님이셨어. 지수는 깊이 인사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를 닮았구나. 눈빛이 특히 그래. 저 눈에는 음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다. 영희가 만들던 무말랭이 국수 한 그릇 주겠니? 네, 할머니.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지수는 정성을 다해 국수를 만들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스승님이 제자의 딸을 평가하는 자리였으니까. 국수를 할머니 앞에 놓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무말랭이를 집어 입에 넣었다. 아삭. 할머니의 눈이 감겼다. 한참을 씹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할머니. 정민아가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아. 그냥 너무 오래전 일이 생각나서 그래.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영희가 처음 나한테 왔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 그 애는 20살이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어. 하지만 배우려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지. 할머니는 국수를 한 입 먹었다. 내가 가르쳐 준 건 기술이 아니었어. 마음가짐이었지. 음식을 만들 때는 먹는 사람을 생각하라고. 그 사람의 기쁨을 상상하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성이 들어간다고. 엄마가 그걸 제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 이 국수에서 느껴져. 넌 그냥 레시피를 따라한 게 아니야. 내 엄마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있어. 할머니가 국수를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합격이야. 넌 이제 진정한 영희의 후계자야. 지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다. 정민아도 주변의 손님들도 함께 울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다. 마지막 날 정민아는 지수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었다. 지수야, 이거 받아. 정민아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지수가 열어보니 아름다운 옥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에게 받은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이모에게 주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이모가 중국으로 떠나는 바람에 못 줬어. 이제 내가 받아야 할 차례야. 언니 이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넌 받을 자격이 있어. 넌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까. 지수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옥이 따뜻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번 한 달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거예요. 나도 고마워. 이모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 두 사람은 꽉 껴안았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다녀왔어요. 엄마의 나라, 엄마의 가족들을 만나고 왔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역사고 엄마의 사랑이고 저의 사명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한 달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다. 상하이로 돌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맛을 전해야겠어. 엄마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이름으로. 상하이로 돌아온 지수를 기다리고 있던 건 놀라운 소식이었다. 지수, 큰일 났어. 방 매니저가 흥분한 얼굴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수는 가게로 돌아갔다. 아버지 왕건국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지수 왔구나. 이분은 천 사장님이야. 중국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 대표시지. 천 사장이라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김지수 씨 반갑습니다. 당신의 가게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저는 당신의 무말랭이 국수를 전국 체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수는 놀라서 천 사장을 바라보았다. 체인이요? 네. 우리가 초기 투자금 1억 위안을 대고 당신은 레시피와 브랜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1년 안에 전국 100개 지점을 열 수 있어요. 100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매달 수천만 위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죠. 천 사장의 제안은 솔깃했다. 100개 지점. 수천만 위안. 엄청난 숫자였다. 하지만 지수는 뭔가 찝찝했다. 제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천 사장이 명함을 건네고 떠났다. 그가 떠나자 왕건국이 지수에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니? 모르겠어요, 아빠. 분명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해요. 왜? 100개 지점이면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품질을 어떻게 보장하죠? 제가 매일 아침 직접 물을 고르고 직접 손질하는 게 우리의 방식인데. 왕건국은 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내 엄마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야. 엄마가요? 응. 영희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 돈보다 품질이 중요하다고 했지.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저는 거절할래요. 100개 지점보다 단 1개 지점이라도 제대로 운영하고 싶어요. 왕건국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좋은 결정이야. 너는 정말 엄마를 닮았구나. 하지만 천 사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큰 제안을 들고. 김지수 씨,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투자금을 2억 위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3억은 어떻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천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지수 씨, 사업이란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잡아야죠. 제게는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천 사장은 화가 난 듯 일어났다. 좋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없어도 누군가 당신의 레시피를 따라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는 씩씩거리며 나갔다. 방 매니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3억 위안이면. 괜찮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한 달 후.
상하이 곳곳에 진짜 무말랭이 국수라는 간판의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천 사장이 운영하는 체인점이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박 매니저가 황급히 뛰어왔다. 천 사장이 우리 레시피를 베꼈어요. 그것도 더 싸게 팔고 있어요. 지수는 직접 그 체인점을 찾아갔다. 겉모습은 비슷했다. 하지만 맛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이건 아니야. 무말랭이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이었다. 손으로 직접 썬 게 아니라 기계로 잘랐다. 양념도 간편하게 만든 것 같았다. 맛은 있었지만 영혼이 없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가 박 매니저에게 말했다. 진짜는 가짜를 이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요. 처음에는 체인점 때문에 손님이 조금 줄었다. 하지만 곧 상황이 역전되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역시 진짜는 달라요. 체인점 가봤는데 맛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 무말랭이는 정말 특별해요. 심지어 체인점에 갔던 손님들이 리뷰를 남겼다. 진짜 무말랭이라고 하는데 가짜예요. 진짜는 영희의 맛이에요. 돈 아까웠어요. 그냥 처음부터 영희의 맛에 갔어야 했는데. 석 달 후. 천 사장의 체인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천 사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오만한 표정이 아니라 초췌한 얼굴이었다. 김지수 씨, 무슨 일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천 사장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돈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군요. 당신이 옳았어요. 지수는 그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다. 국수 한 그릇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지수는 정성스럽게 국수를 만들었다. 천 사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물을 고르는 손길, 면을 삶는 타이밍, 무말랭이를 얻는 정성. 이게 차이였군요. 천 사장이 중얼거렸다. 국수를 먹고 난 후 그는 일어났다. 김지수 씨, 제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천 사장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컸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건 이후 영희의 맛은 더욱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었다. 지수의 철학,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음식에 담긴 진심을 경험하러 왔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25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저기 죄송한데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돈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배우고 싶어요. 지수는 여자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이름이 뭐예요? 리샤오팅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후이성에서 왔어요.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장사가 안 돼서 곧 문을 닫을 것 같아요. 리샤오팅의 목소리가 떨렸다. 뉴스에서 언니 이야기를 봤어요. 쓰레기 무로 기적을 만들었다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살리고 싶어요. 지수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가난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 들어와요. 일단 앉아서 얘기해봐요. 리샤우팅은 눈물을 글썽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지수는 그녀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왔다. 먼저 먹어요. 배고프죠? 감사합니다. 리샤우팅은 국수를 먹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식당은 작은 마을에 있었다.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빚은 늘어났다. 이대로 가면 몇 달 안에 식당 문을 닫아야 했다. 그래서 언니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지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가르쳐 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첫째, 성실해야 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야 해요. 할 수 있어요. 둘째, 정직해야 해요. 절대 손님을 속이면 안 돼요. 네. 셋째, 음식을 사랑해야 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야 해요. 리샤오팅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마음이 그래요. 저는 정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됐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리샤오팅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첫날 새벽 4시. 샤오팅, 일어났어요? 지수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리샤오팅은 이미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다. 네, 언니. 준비됐어요. 둘은 함께 시장으로 갔다. 동이 트기 전에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다. 자, 여기 봐요. 지수가 무더미 앞에 멈춰섰다. 물을 고를 때는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만져봐야 해요. 지수는 무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렇게 단단한 게 좋아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봐요. 리샤오팅도 물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시원한 향이 나요. 맞아요. 신선한 무는 특유의 시원한 향이 나요. 이게 없으면 이미 시든 거예요. 지수는 물을 고르는 법, 흥정하는 법, 상인들과 관계를 맺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쳤다. 가게로 돌아와서는 실전 교육이 시작되었다. 자, 이제 물을 씻어볼까요? 지수는 리샤오팅에게 무와 칼을 건넸다.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하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리샤오팅은 조심스럽게 물을 씻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놀림이 서툴렀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움직였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물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진심을 담아서. 네, 언니. 칼질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물을 썰 때는 두께가 일정해야 해요. 너무 두꺼우면 마르는데 오래 걸리고 너무 얇으면 바삭함이 없어요. 샤샥 샤샥 샤샥. 지수의 칼질은 리듬감이 있었다. 리샤오팅은 그 모습을 열심히 따라했다. 처음에는 두께가 들쭉날쭉했다. 하지만 지수는 화를 내지 않았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계속 연습하면 돼요. 일주일이 지났다. 리샤오팅의 칼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2주가 지나자 그녀는 혼자서 물을 손질할 수 있게 되었다. 언니 봐요. 제가 했어요. 리샤오팅이 자랑스럽게 자신이 만든 무말랭이를 보여줬다. 지수는 집게로 하나를 집어 먹어봤다. 좋아요. 맛있어요. 합격이에요. 정말요? 네. 이제 양념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한 달이 지났다. 리샤오팅은 이제 혼자서도 국수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지수는 그녀를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다. 여기가 어디예요, 언니? 우리 엄마의 무덤이에요. 지수는 김영희의 묘지 앞에 섰다. 간소한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김영희. 그녀의 음식은 사랑이었다. 엄마, 제자를 데려왔어요. 지수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리샤오팅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이 아이가 엄마의 비법을 배웠어요. 이제 안우이성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의 식당을 살릴 거예요. 지수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리샤오팅이 만든 무말랭이였다. 엄마, 맛보세요. 이 아이가 만든 거예요. 병을 묘비 앞에 놓았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김영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샤오팅. 지수가 리샤오팅을 바라보았다. 이제 돌아가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요. 그리고 기억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네, 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리샤오팅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리샤오팅이 떠나고 일주일 후.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저도 가르쳐 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제 가족을 살리고 싶어요. 지수는 고민에 빠졌다. 모두를 가르쳐 줄 수는 없었다. 시간도 공간도 부족했다. 그때 왕건국이 제안했다. 지수야, 학교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학교요? 그래. 음식 학교. 내가 가진 지식과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야. 지수는 그 아이디어에 눈이 번쩍 뜨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석 달 후. 영의 음식 학교가 문을 열었다.
상하이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지만 시설은 완벽했다. 주방 실습실, 이론 강의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기를 수 있는 작은 텃밭까지. 개교식 날 30명의 학생이 모였다. 모두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수가 강단에 섰다. 이 학교는 단순히 요리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여러분은 앞으로 3달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때로는 실패도 할 거예요. 지수는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든 음식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첫 주는 기본기였다. 물을 고르는 법, 씻는 법, 썰는 법. 두께가 일정해야 해요. 손에 힘을 빼세요. 지수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가르쳤다. 둘째 주는 양념이었다. 고추기름 만드는 법, 간장 비율 맞추는 법, 향신료 배합하는 법. 양념의 비밀은 균형이에요. 너무 맵지도 너무 짜지도 않게. 셋째 주는 실전이었다. 학생들은 직접 국수를 만들어 판매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무말랭이 국수 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3달이 지났다. 졸업식 날 지수는 학생들에게 수료증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이건 창업 자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학생들은 놀라서 지수를 바라보았다. 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제 성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영희 음식학교 졸업생들이 중국 전역에 가게를 열었다. 베이징, 청두, 광저우, 시안 도시마다 영희의 제자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지수가 가르쳐준 대로 정직하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영희의 제자 가게는 다르더라. 음식에 진심이 담겨 있어. 가격은 싸지만 맛은 최고야. 어느 날 지수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리샤오팅이 보낸 것이었다. 언니, 저희 식당이 살아났어요. 매일 손님들로 가득 차요.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세요. 이 모든 게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우리 마을 젊은이 3명에게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사랑해요.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눈물도 흘렀다. 엄마 봤죠?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뉴스 속보가 떴다. 영희의 제자 가게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10여 명 병원 이송. 지수는 뉴스를 보고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급히 상황을 확인했다. 충칭의 한 졸업생 가게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즉시 충칭으로 날아갔다. 가게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 사기꾼들. 우리 아이가 병원에 누워 있어. 영업 정지시켜야 해. 지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졸업생인 장웨이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웨이, 무슨 일이야? 언니, 저는 모르겠어요. 평소처럼 만들었는데. 지수는 주방을 조사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다. 냉장고 온도가 적절하지 않았다. 무말랭이가 상한 것이었다. 웨이, 냉장고 온도를 확인했어? 저는. 장웨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웨이, 내가 뭐라고 가르쳤지? 식재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언니, 저 때문에 언니한테까지 피해가.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야. 해결해야 해. 지수는 밖으로 나가 항의하는 사람들 앞에 섰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이 누군데? 저는 김지수입니다. 영희 음식학교의 교장이고 이 가게 주인의 스승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치료비와 위로금은 전액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해? 증거를 보여줘.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저예요. 돈이 좀 필요해요. 1시간 후 왕건국의 비서가 현금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지수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래도 당신은 책임지려고 하네.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야. 위기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지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상하이로 돌아온 지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모든 졸업생들을 불러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여러분, 오늘 충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은 한 명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영희의 제자라는 이름을 걸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뜻이죠. 한 명이 실수하면 모두가 피해를 입어요. 화면 속 학생들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어요. 지수는 화면에 문서를 띄웠다. 영희의 제자 품질 관리 매뉴얼. 첫째, 매일 아침 식재료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둘째, 냉장고 온도를 하루 3번 체크합니다. 셋째, 매주 본교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넷째, 분기마다 본교에서 직접 점검을 나갑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이 규칙들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손님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네, 언니.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회의가 끝나고 지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엄마, 제가 너무 빨리 확장한 걸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걸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왕건국이 들어왔다. 지수야, 힘들지? 아빠. 지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왕건국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는 있게 마련이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야. 넌 책임을 졌고 해결책을 찾았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래.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 하지만 넌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했어. 그게 진짜 리더야. 왕건국의 말이 지수에게 위로가 되었다. 아빠, 감사해요. 천만에.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충칭 사건 이후 지수는 더욱 철저하게 품질 관리에 신경 썼다. 매주 직접 각 지점을 돌며 점검했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학생들도 긴장감을 갖고 더욱 신중하게 일했다. 석 달이 지나자 신뢰가 회복되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역시 영희의 제자는 다르더라. 실수를 했어도 제대로 책임지는 걸 보니 믿을만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지수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프랑스 파리의 르 코르동 블루 요리 학교였다. 김지수 교장님께 저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려진 무로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교육 철학. 저희는 감명받았습니다. 내년 봄 파리에서 세계 음식 교육 포럼이 열립니다.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철학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르 코르동 블루 학장 피에르 뒤퐁. 지수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빠, 봐요. 그녀는 왕건국에게 달려갔다. 세계 음식 교육 포럼이래요. 저를 초청한대요. 왕건국은 이메일을 읽고 미소를 지었다. 축하한다, 딸아. 내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지만 제가 파리에 가도 될까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 통역을 대동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진심이야. 내 진심은 어떤 언어로도 전해질 거야. 석 달 후, 지수는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옆자리에는 통역사가 앉았고 뒷좌석에는 왕건국이 앉았다. 긴장돼요, 아빠.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13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했다. 샤를 드골 공항을 나서자 르 코르동 블루의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다. 김지수 교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학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는 파리 시내를 달렸다. 에펠탑, 센강, 노트르담 대성당 동화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르 코르동 블루에 도착했다. 100년이 넘은 건물은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교장님, 이쪽입니다. 지수는 학장실로 안내되었다. 백발의 노신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김지수 교장님, 반갑습니다. 피에르 뒤퐁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유럽 전역에 알려져 있습니다. CNN에서도 방영되었죠. 정말요? 지수는 놀랐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멀리까지 전해졌다니. 당신은 음식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 그리고 교육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피에르 학장의 눈빛은 진지했다. 내일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강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날, 파리 컨벤션 센터. 세계 각국의 요리 교육자들이 모였다. 미슐랭 셰프, 요리학교 교장, 음식 평론가 모두가 이 분야의 거장들이었다. 지수는 무대 뒤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다. 김지수 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사회자가 무대로 나갔다. 다음 연사는 중국에서 오신 김지수 교장님입니다. 그녀는 영희 음식학교의 설립자이며 버려진 무로 기적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수백 명의 청중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통역사가 옆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입니다. 통역사가 프랑스어로 통역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의 레시피를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딸일 뿐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제 어머니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물을 쓰레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석으로 보았습니다. 지수는 무대 위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다. 흙투성이 무가 깨끗이 씻겨 빛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무말랭이로 변하는 과정. 이것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것. 다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 철학을 학생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 절약하는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지수는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줬다. 새벽 시장에서 물을 고르는 모습,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모습. 이 아이들은 모두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수는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음식 교육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싼 재료나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지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김영희의 사진이었다. 주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제 학생들을 통해, 그들이 만드는 음식을 통해,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미소를 통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믿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은 그 마음을 키우는 것이라고. 감사합니다. 지수가 깊게 인사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청중들이 일어섰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브라보. 훌륭합니다. 감동적이에요.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무대 뒤에서 왕건국도 울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수에게 다가왔다. 교장님, 제 학교에서도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세요. 책을 쓰실 생각 없으세요? 지수는 정신없이 명함을 받았다. 그중 한 명이 특히 눈에 띄었다. 이탈리아 출신의 미슐랭 3성 셰프 마르코 로시였다. 김 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셰프님. 제 레스토랑에서 한 달간 팝업 이벤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무말랭이 요리를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당신의 철학에 공감합니다. 음식은 진심이라는 것. 비싼 재료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 지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환상적이군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파리에서의 일주일은 꿈 같았다. 지수는 여러 요리 학교를 방문했고 유명 셰프들과 교류했으며 프랑스 텔레비전 인터뷰도 했다. 마지막 날 밤 지수는 에펠탑 아래 센 강변을 걸었다. 아빠, 믿어지세요?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게. 그래, 딸아. 내가 해냈어. 엄마도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왕건국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 봐요. 저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의 무말랭이가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지수도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김영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내 딸.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한 달 후, 로마의 미슐랭 3성 레스토랑 라 스텔라. 지수는 마르코 셰프와 함께 특별 메뉴를 개발했다. 이탈리아식 무말랭이 파스타. 아시안 퓨전 리조또 위드 무말랭이. 무말랭이를 곁들인 송아지 요리. 개막 당일 레스토랑은 만석이었다. 유럽의 음식 평론가들, 셀러브리티들이 모두 모였다. 첫 번째 요리가 나갔다. 이탈리아식 무말랭이 파스타. 한 평론가가 포크를 들어 한 입 먹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마마미야, 이게 뭐야? 이 감칠맛은? 무말랭이입니다. 중국의 전통 발효식품이죠. 마르코 셰프가 설명했다. 놀랍군요. 파르미지아노 치즈보다 깊은 맛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같은 반응이었다. 세상에, 이 요리 환상적이에요. 무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김 교장님, 레시피를 파실 생각 없으세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레시피는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학교로 오세요. 그날 밤 지수의 무말랭이는 유럽 음식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에필로그 영희의 유산. 3년 후, 영희 음식학교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에도 분교를 두게 되었다. 전 세계 10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영희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다. 지수는 이제 30이 되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에 갔고 여전히 물을 직접 골랐으며 여전히 손님들에게 직접 국수를 만들어 주었다. 어느 봄날, 지수는 김영희의 무덤을 찾았다. 손에는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엄마, 왔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상자를 열자 수십 개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거 엄마한테 온 편지예요. 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지수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김영애 선생님께, 저는 리샤우팅입니다. 선생님의 비법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 선생님께, 저는 브라질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당신의 철학을 배워 빈민가에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매일 100명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저는 케냐에서 온 존입니다. 당신의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철학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케냐 전 세계에서 온 감사의 편지들. 지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엄마 봤죠?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졌어요. 이제 엄마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0명의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김영희의 레시피 노트였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지수가 어렸을 때 썼던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지수 올림. 지수는 그 글을 읽고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 약속 지켰어요. 그녀는 펜을 꺼내 노트에 새로운 글을 썼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가 되려고 해요. 우리 아이에게도 이 비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사랑해요, 엄마. 마이너스 30살 지수 올림. 지수는 배를 쓰다듬었다. 3달 된 생명이 그곳에 있었다. 우리 아기 들려? 증조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이셨어. 너도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야. 지수는 일어섰다. 그리고 무덤에 깊이 절했다. 엄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저 열심히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울 만큼. 그날 저녁. 영희의 맛본점. 지수는 주방에서 국수를 만들고 있었다. 여전히 정성스럽게, 여전히 사랑을 담아서. 왕건국이 하우하우를 데리고 들어왔다. 하우하우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건강하게 자라 통통한 뺨을 가진 소년이 되었다. 지수 이모. 하우하우 왔구나. 이모, 오늘은 뭐 먹어요? 특별한 거. 증조 할머니가 임신했을 때 즐겨 드시던 메뉴래. 지수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국수를 만들었다. 평소보다 무말랭이를 더 많이 올리고 계란도 추가했다. 자, 됐다. 맛있게 먹어. 하우하우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행복해했다. 역시 이모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왕건국은 손자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영희야, 우리 딸 봤지? 우리 손자도 봤지? 그리고 곧 증손자도 태어날 거야.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가게 밖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희의 맛을 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히 국수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었다. 사랑을 맛보러 왔다. 희망을 느끼러 왔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러 왔다. 지수는 창문 너머로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요.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엄마의 딸로서, 엄마의 제자로서, 그리고 곧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랑해요, 엄마. 석양 속에서 지수는 계속해서 국수를 만들었다. 한 그릇, 또 한 그릇. 정성을 담아, 사랑을 담아. 그렇게 영희의 유산은 영원히 계속되었다.